그다음에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는 현 교육체계에서 탈피하여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했고, 그 다음에 뭐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도 저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한 줄씩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무슨 말이냐면 얘는 고1 때는 선택 과목 없이 모두 들어야 되는 공통 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이수 기준이라는 게 이제 공통 과목은 일단은 조금 다시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공통 과목은 지금처럼 1에서 9등급까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중학교 때 하는 것처럼 A, B, C, D, E, 그리고 하나 달라진 게 I라는 40점 이하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미이수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이수하면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누적 학점을 채우지 못해서 졸업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도 바뀌고 이러면서 고교학점제 지금 현 시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거 미룰까? 뭐 연기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살살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다 들어갔고 실제로 2025년에 이제 전면 시행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뀌기에는 너무 늦어서 2025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것 같다. 실제로 2022년부터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뭐 분당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전부 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고 해서 어느 정도 고교학점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첫째가 중2가 아니라 이제 둘째 이하여서 이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고교학점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첫째이신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하나씩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학점제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대학교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랑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대학교랑 비교를 하면 공통점은 다 이름이 학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표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이동식 수업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필수 과목이 있고, 그래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다는 거, 그 다음에 F, I 이런 식으로 미이수가 존재한다는 게 이제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이라면 대학교는 어쨌든 이제 다 상대평가 제도라서 A, B, C 이렇게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과목은 상대평가, 2, 3학년 과목은 절대평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학점을 다 빨리 채우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죠. 근데 고등학교는 조기 졸업 제도는 없습니다. 무조건 1학년 때 몇 학점을 들어야 된다,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최소한 몇 학점을 들어야 된다를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 학점제니까 조기 졸업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는 성인이기 때문에 뭐 F 받으면 알아서 여름방학이든 뭐든 해서 재수강해서 채워야 되죠.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성인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강제적으로 채워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를 되도록 안 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든 보강을 통해서 보충으로 아이를 채워서 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졸업 안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뭐 졸업시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수강 신청 기간 되면은 선착순이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뭐 그리고 요새는 다르다는데 뭐 자기 배점을 나눠서 넣어서 뭐 한대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거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미리 어느 과목이 열릴 거니까 어느 과목 신청할 때 미리 수요 조사를 하죠. 그래서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뭐 이 과목은 개설되지 않을 거니까 다른 거 신청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개설이 되진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좀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좀 하나 차이점은 자기 학교에서 열리지 않는 과목이 분당 지역 전체적으로 해서 모두 모여서 듣는, 아니면 온라인으로 듣는, 이런 식으로 개설되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개설이 되고 있고, 여러 과목들이 한 학교에서 보통 하나씩 맡아서 학교별로 모여서 이제 수업을 개설을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업 하나 듣겠다고 다른 학교 가서 듣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자기 학교에서 열리는 거를 들을 거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1, 고2, 고3들도 어느 정도 고교학점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목이랑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사실 선택 과목 체제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받아서 어느 과목 들을래 해서 열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만 절대평가를 하고 2학년 때까지의 과목은 다 상대평가해서 등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1학년 과목만 상대평가를 하고 2, 3학년 과목을 절대평가를 하겠다. 이게 고교학점제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은 240수를 들어야 이제 졸업을 하는데, 고교학점제 이후에는 192학점만 들으면 졸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출석만 하면, 3분의 2 이상 출석만 하면 졸업을 시켜준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고 나면 어쨌든 학점을 채워야 된다. I를 받으면 졸업을 안 시켜주겠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I 받아서 졸업을 못할 학생이면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도 졸업을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분당 안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막 엄청 달라질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변화. 사실 이제 이 표가 당연히 안 보일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유인물을 나눠드린 거거든요. 한번 표를 보시면서 어떻게 과목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년에 발표한 2015 교육과정이고 2022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해서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2025년 이제 고1 올라갈 때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들이 쭉 이제 과목별로 써져 있는데 지금 수능 보는 과목이랑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 현재 수능은 뭐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 선택 이런 식인데 이미 과목에 그게 섞여 있죠. 독서는 작문이랑 묶여 있고 화법은 언어랑 묶여 있고, 그러니까 과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이제 지금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까지가 등급제고 진로 선택만 이제 절대평가 ABC인데 고1 과정만 상대평가하고 고2, 고3 과정 일반 선택, 진로 선택까지 전부 다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 선택 과목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등급제, 그러니까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1학년 때 수학 상하라고 했던 것들이 공통수학 1, 2로 바뀌고 이름이 다 달라졌는데요. 대수, 지금 고2 때 배우는 수학 1, 이 이름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고2 때 배우는 수학 2, 그게 미적분 1로 이름만 바뀐 거고요. 확률과 통계 기하는 그대로인데 미적분 2, 지금 미적분, 고3 때 배우는 미적분이 미적분 2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융합선택 이쪽 과목들은 일반고에서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선택 있는 과목들도 크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는 할 텐데 경제수학, 인공지능 수학 이런 거는 좀 일반고에서는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1과 영어 2, 뭐 영어 독해와 작문 그렇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그 다음에 사회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수능을 9과목 보는데 그 9과목이 여기에 없어진 것도 있고 나뉜 것도 있고 진로 선택으로 빠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뭐 하나하나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다 이거고, 과학도 그렇습니다. 지금 물원, 화원, 뭐 생원, 지원, 그다음에 물투, 화투, 지투, 생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투 과목, 원 과목 이름이 없죠. 뭐 진로 선택이 있는 것들이 나뉜 거라고는 하는데 이미 투 과목 자체가 서울대에서 지정을 폐지하면서 그러면서 응시자수가 급격하게 줄었는데 유지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면 수능은 분명히 바뀌긴 할 겁니다. 과목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다른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수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에 이제 지금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의 단원, 지금 아직 교과서랑 문제집까지 나오진 않았고 큰 학습 목표랑 대단원 요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한번 써봤는데 잘 보시면 똑같아요. 순서만 바뀌거나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굳이 크게 달라지는 걸 찾자면 이제 수학 1,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가 되면서 뭐 도형의 방정식이 뒤로 가고 경우의 수가 앞으로 오고 단원 하나 유일하게 추가된 거가 있죠. 행렬이라고. 뭐 배웠었던 게 저는 배웠었고 지금 안 배우고 있고 이 앞에도 안 배웠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과목인데 없어졌다가 이제 워낙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다시 살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단원 하나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일단 발표 난 걸로는 고등학교 수업 기준으로 3시간 정도 수업 분량으로 발표를 넣었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이게 저것 때문에 뭐가 엄청 크게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고요. 아마 센으로 치면 한 단원 정도, 정석 센으로 치면 한 단원 정도, 그다음에 교과서로 치면 소단원 하나 뭐 이 정도 딱 늘어날 것 같아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1 과정은 그렇게 순서만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름만 바뀐 수학 1 대수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름만 바뀐 수학 2 미적분 1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름도 안 바뀐 확률 같은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고3 과정이 될 텐데 일단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만 바뀐 미적분 2 똑같고요. 기하가 뭐 지금 공간 벡터가 빠졌는데 순서가 바뀌면서 공간 벡터가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기하 선택자가 거의 없거든요. 이미 기하 선택자 자체가 없고 다 미적분을 선택하고 있고 기하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내신에서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네, 기하가 뭐 공간 벡터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별로 바뀐 게 없다. 행렬 하나 정도 추가된 거지 뭐 별로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뭐 교육과정 바뀌니까 뭐 선행 달라지는 거 아닌가, 뭐 어떤 문제집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큰 걱정들 하시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선행, 뭐 고3 과정까지는 솔직히 지금 해놔도 까먹을 확률이 높고 고1, 2 과정이 심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3 과정 미적분, 확통, 기하 이런 거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고1, 2 과정에 조금 더 충실히 하시고 행렬은 문제집 나오고 교과서 나오고 그리고 해서 이제 고1 올라가기 직전에 그때 잠깐 하시면 되지 않을까. 행렬 때문에 막 엄청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교육과정의 변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 개편안. 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뭐 아주 특이한 경우, 뭐 민사고나 영재고나 뭐 이런 거 가는 거는 이제 그런 게 목표시면은 고입이 뭔가 이제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결국 다 대학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대입을 위한 것인데, 대학 입학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4년 전에는 미리 발표해야 됩니다. 갑자기 뭐가 바뀌겠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수능 직전에 그러니까 대학 가기 직전에 예고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4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육과정 바뀐 것과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현 중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아무 준비도 안 해놨다가 2024년 2월에 딱 하고 수능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약간 좀 간을 보고 있습니다. 뭐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전문가 포럼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이제 간을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 아님 말고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뉴스 나오는 거 많이 보잖아요. 슬프게 이제 교육계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교육부 장관들 한창 임명되지 못하고 왔다 잘리고 뭐 이럴 때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만 5살부터 초등학교 입학시키겠다 이랬다가 와 정말 전 국민이 하나로 의견이 모여져서 욕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의견이 나뉘어서 어쨌든 옹호해 주잖아요. 와 근데 어느 한 집단도 옹호를 안 해주고 그냥 와 모두 욕하던데요.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자마자 바로 자진 사퇴했죠. 이게 뭐 교육부 장관이 자기 생각으로 발표를 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정권 차원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따지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지금 교육부 장관은 이주 교육부 장관인데 임명되고 나서 수능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또 온갖 욕을 다 먹고 바로 이거는 교육부 장관 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소신이었다.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됐으니까 수능을 이번 정권에서 없앨 것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바로 이제 불을 꺼야 됐죠. 안 그랬다가는 아마 또 잘렸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간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간을 보고 있고 열심히 이제 공영방송에서 열심히 이제 떡밥을 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방송에서 KBS 시사기획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30살 수능 길을 잃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고요.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풀버전 나옵니다. 그 다음에 EBS 교육기차 시리즈. 얘는 유튜브에 안 나오더라고요. EBS 사이트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이런 두 방송을 하면서 나 수능 없애고 싶어. 나 수능 안 봤으면 좋겠어. 라고 되게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수능 없애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해서 돌려 말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능 문제 있다는 건 저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능 없애면 어쩔 건데라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두 프로그램에서도 다 대안을 제시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KBS에서는 은근슬쩍 이제 맨 마지막 말미에 서술형으로 시험 보는 거 어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떡밥을 뿌리고 있고요. EBS 교육차 쪽에서는 뭐 그런 떡밥은 뿌리지 않고 있는데 서술형, 지금 중간고사 보고 나서 서술형 몇 점 깎였냐 이것만으로도 학교 안에서 몇 명 그 깎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근데 50만 명 줄 세워서 너는 1점 깎이고 너는 0.5점 깎이고 납득을 할 수 없겠죠.
그 0.5점 때문에 대학이 바뀌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도 계속 떡밥을 뿌리고 있습니다. 나 수능 싫어, 나 수능 바꾸고 싶어라고 계속 떡밥을 뿌리고 있는데 저는 못 바꿀 것 같거든요. 바꾸기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을 제시하면서 바꾸면은 아 그렇게 바꿀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일단은 그냥 대안 제시 없이 수능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어서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현재 입시제도 그리고 이 입시제도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입시제도는 어떤지 간단히 뭐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시면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먼 얘기일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보면 수시 정시로 갑니다. 물론 수시 정시 말고 특수 전형들이 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인재, 뭐 특성화고, 특별전형 등등이 되게 있는데 가실 수 있으면 그걸로 쓰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경쟁 상대가 비교도 안 되기 쉽기 때문에. 근데 이제 농어촌 지역인재 가시려면 이사를 가야 되죠. 네, 이사가 이제 뭐 자녀 입시 하나만 가지고 간단히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쉽진 않은데 뭐 상황상 가실 상황이라면 저는 무조건 가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너무 대학을 쉽게 가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일단 모두가 쓸 수 있는 전형은 크게 보면 수시, 정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는 이제 학생부 교과라고 들어보셨을 내신 몇 점 몇이라고 말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형은 뭐 지금까지 고등학교 내신 1등급, 9등급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뭐 3학년 1학기까지든 2학기까지든 그다음에 전과목이든 뭐 주요 과목만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점 몇이라는 숫자를 학생들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받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줄 세워서 뽑겠다 이 뜻입니다. 줄을 잘 세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분당에서 내신 따기 힘든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분당에서 1.5 따는 거랑 지방에서 1.5 따는 거 다른 난이도라는 건 당연히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 당연히 그걸 압니다. 저희만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학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대로는 뽑을 수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 겁니다. 실제 분당에서는 학교 내신 1등급 받으면 학교 내신 3등급 받으면 모의고사 1등급을 보통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등급이 보통 하나 이상 높습니다. 하나나 두 개 이상.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학교 1등이 모의고사 3등급.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뭐 4등급 이런 일도 나오기 때문에 얘가 1등급 내신 1.0, 내신 1.0, 올 1등급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걸 가지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최저학력 기준을 겁니다. 뭐 2합5라는 이런 식으로 2합5, 3합6, 3합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말들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뭐 수능 최저 기준 못 맞추면 네가 내신을 아무리 잘했어도 안 뽑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맨 처음에 고교학점제 넘어가면서 2, 3학년 과정은 절대평가, 등급제가 아니라 A, B, C, D 절대평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는 등수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중학교 시험 볼 때 90점 이상 맞으면 그냥 A잖아요. 학교에서 200명 중에 150명 A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고 50명만 A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절대평가제가 되고 나면 시험을 굳이 어렵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엄청난 투철한 직업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로 나는 학생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판단하고 싶어 해서 시험 난이도 어렵게 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C, D, E가 쫙 깔린다면 혼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도 시험을 쉽게 낼 거고 아니면 시험을 좀 어렵게 낸다 치더라도 수행평가나 묘령으로 커버를 쳐줄 겁니다. 굳이 학교에서 막 C, D, E를 깔려고 노력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되는 순간 2, 3학년 과정에서는 줄 세우기가 안 됩니다. 게다가 1학년 때 제가 이제 잠깐 되게 머뭇거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1학년 때 상대평가라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또 이 교육부 장관이 작년 말에 1학년도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욕을 좀 먹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수습을 합니다. 내년에 발표하겠다. 내년 2월에.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뭐지? 왜 발표 안 하지? 라고 했더니 또 미뤘습니다.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 제 생각에 이거는 수능 폐지한다고만큼 욕을 먹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욕을 먹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발표를 못하고 미루고 있는 거죠. 좀 분위기를 보겠다. 만약에 고1까지 절대평가가 된다면 학생들이 다 A, B, C, D로 봤잖아요. 그러면 아무 구분이 안 된다. 진짜로. 올해 받은 학생이 몇 명이 나올지 감도 안 옵니다. 학교 안에서 몇 명 나오는 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1,800개쯤 되거든요. 거기에서 10명씩 한 18,000명이고 걔네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교학점제 안에서는 뭔가
바뀌고 유지가 아예 안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상대평가를 한다고 치죠. 만약에 안 바뀌어서 그냥 상대평가를 한다고 치자. 이렇게 돼도 그래도 어차피 1학년 성적까지밖에 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고1 때 시험 본 거 가지고 대입 결정되면 되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교학점제가 되고 나면 수시 교과는 최소한 없어지지 않을까. 없어지거나 뭐 명목상 살아만 있는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시 학종,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생활기록부 전체를 가지고 보겠다 이겁니다. 당연히 내신 등급도 봅니다. 내신 등급을 안 보고 뭐 세특이나 이런 것만 보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되게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뭐 자소서 폐지, 뭐 봉사활동 폐지, 수상경력 폐지 등등등 뭐 하지 말라는 제안만 자꾸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학종이 생겼을 때는 진짜 학생이 고등학교 전체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좀 보고 진짜 제대로 된 인재를 뽑겠다 이런 큰 좋은 의견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워낙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비리, 뭐 소논문 비리,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지인 찬스, 백 등등등 우리나라 입시에서 그런 비리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욕을 많이 먹고 온갖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쳐내서 지금은 거의 이제 내신 등급이랑 세부사항 적는 거 세특이라고 말하는 뭐 요 정도밖에 이제 거의 변별 가능한 게 없습니다. 뭐 그래도 학교 생활을 어쨌든 충실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의미가 있긴 한데 사실 분당 지역에서는 그나마 좀 덜하긴 한데 다들 이제 세특 열심히 써주시고 수시로 잘 보내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내 담당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생기부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대충 쓰겠다, 나 일하기 싫다 라고 하면 어떤 활동을 해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젊으신 선생님들이나 의욕적인 선생님들은 정말 밤새가면서 생기부 쓰시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 학종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도 있으시지만 아닌 선생님들도 있어요, 지방에는. 그런 경우에는 학종으로 못 가죠. 뭐 써져 있는 게 있어야 가죠. 열심히 안 써주시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붙었는데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1.1은 붙고 1.2는 떨어지냐? 이게 아닙니다. 1.2가 붙고 1.1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왜 붙었지 여기에? 나 이거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내지는 나 이거 왜 떨어졌지? 나 이거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뭐 최상위권들 인터뷰 들어보면 뭐 수시 6장을 서울대, 연대, 고대 뭐 등등등 이렇게 썼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떨어지고 어디는 붙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종도 물론 이제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거긴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선택해서 듣고 그거 가지고 학교생활 충실히 해서 그걸로 대학을 가자. 되게 맞는 말인데 욕을 계속 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정시 늘려라. 뭐 정시 확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주요 대학에서는 적어도 정시를 많이 뽑아라, 40%까지는. 그래서 서울 지역 주요 15개 대학에서는 지금 정시 40%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럼 그걸 대학에서 안 뽑냐? 그러면 안 되죠. 대학은 이제 빵꾸가 나니까. 그래서 그걸 다 정시로 뽑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오는 비율은 수시 정시 나누면 5대5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서울 지역 15개 대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방 대학들은 정시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원서를 안 쓰거든요. 정시 3장밖에 못 쓰는데 그 한 장을 지방대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대부분 수시로 뽑습니다. 그냥 학종으로도 안 보고 대부분 교과로 뽑습니다. 학교를 다니기만 해도 내신 점수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뽑고 수시는 6장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장 정도는 우리를 써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수시로 되게 많이 뽑고요. 그다음에 논술은 수시 중에서 이제 시험 봐서 가는, 뭐, 서술형, 수학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풀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국어 같은 경우는 뭐 글쓰기, 이런 게 되겠죠. 남아있긴 한데 되게 인원수가 줄어서, 점점 줄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2025년에 고대에서 논술을 부활시키겠다 이래가지고, 논술? 왜 다시 부활시키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논술은 되게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시 좀 늘려라, 정시 좀 늘려라 하도 이러니까 늘리곤 있는데 일단 서울대는 모든 거에 좀 약간 자기 고집이 있죠. 그래서 서울대는 정시를 늘리긴 했는데 아니야 우리 내신 볼 건데 이러면서 단독적으로 정시에 내신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내신을 반영을 했는데 그 결과 빵꾸가 났습니다.
애매한 자기가 정시 파이터를 선언하면서 정시로 파게 되는 그런 정시 학생들은 내신 관리가 좀 덜 돼 있겠죠. 게다가 예전에는 나 이 점수면 붙어, 이 점수면 떨어져가 줄이 세워졌는데 지금은 내신이 그게 반영이 된다는 게 몇 점 몇은 몇 점 몇 이런 식으로 점수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생기부 쭉 다 본 다음에 이건 A네, 이건 B네, 이건 C네 딱 3등급을 내서 점수를 매깁니다. 물론 이번 결과를 보고 나니까 별일 없으면 다 B고 그 다음에 뭐 특정 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C고 A를 받은 학생이 있는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에 대부분 다 B 주고 C로 깎는 점수만 한 것 같긴 한데 이건 추측이죠. 학교에서 발표 안 했는데 그냥 결과를 보니까 얘가 왜 붙었지? 얘가 왜 떨어졌지? 이런 결과를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추측인 것 뿐이지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럼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 붙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리고 옛날만큼 사실 서울대 위상이 내려갔잖아요. 다 의대부터 채우니까 그래서 의천약수 다 채우고 이제 서울대 채우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빵꾸가 났습니다. 많이 심하게 빵꾸가 난 과들도 있고 그냥 빵꾸가 난 과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고려대에서 이제 우리도 정시에 내신 볼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다 이거죠. 수능 줄 세워서 보면 학교 입장, 대학교에서는 일단 싫어합니다. 뭐 싫어하는 이유는 당연히 엄청 많겠지만 애들이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 학교에 정을 두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 더 맞았으면 여기 없는데 내가 지금 2개만 더 맞았으면 지금 내가 이런 데 다니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 주요 의대 학생들은 지방대 의대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자녀가 지방대 의대를 간다면 감사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라고 할 건데 그렇게 싫대요. 그렇게 싫고 내가 하나 더 맞았으면 서울로 의대 가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싫다고 재수를 합니다. 지방대 의대만 재수하는 게 아니겠죠. 서울대생도 재수하고 연대생도 재수하고 고대생도 재수하고 모두 재수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일단 정시생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학교에 다니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다니고 있고 등록은 해놨지만 다음 학기 없어질, 내년에 없어질 그런 학생이라고 보면서 대학에서는 일단 정시를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누굴 좋아하냐? 학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생기부를 가지고 내년에 다른 학교를 썼을 때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붙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단 됐거든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다녀요. 학종 출신들은 재수를 하지 않습니다. 덜 합니다. 내가 다시 붙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정시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입시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고 2028 대입 전문가 포럼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1, 2, 3, 4회차에 걸쳐서 4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입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의를 하겠다 이건데 그럼 그 대입 전문가는 누구냐? 방금 얘기 들었던 대학 측 입장들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대학 교수들, 그다음에 입시 사정관들, 그다음에 실제로 입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열심히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풀버전 영상은 유튜브에 1, 2, 3, 4회차 검색해보시면 다 있는데 2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8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들으시진 않을 것 같고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학종을 늘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자기가 속한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은 학종을 좋아합니다. 애들이 계속 다니니까요. 고등학교 선생님도 당연히 학종을 좋아합니다. 애들이 수업을 들으니까요. 네. 저는 이제 정시로 갔거든요, 당연히. 왜냐면 저는 수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정시로 갔고, 저는 학교에서 뭘 했냐? 자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자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 수업하는데 안 들어도 된다. 그게 맞거든요,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저희 학교 선생님보다 수업을 잘했으니까. 저 잘난 척이 아니라 학교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방 1반계, 지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자습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정시 파이터. 나는 수시를 이미 망해서 포기를 했다. 정시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수업을 안 듣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패드 꺼내서 인강을 듣거나, 다른 과목 문제집을 풀거나, 아무튼 학교 수업을 안 듣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꼴보기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해서 대학을 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은 막을 수 있죠. 너 그렇게 하면 수시 못 쓴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당연히 학종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학종이 싫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선생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학교 학생들이 학교 잘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좀 권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학종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거기 구성원들, 그 토론하는 그 구성원들에 잘 보면 학생도 없고 학부모도 없고, 너무 당연히 사교육 종사자는 없습니다. 일개 사교육 종사자 따위가 여기를 어떻게 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사교육 1등 아무도 못 갈 겁니다. 당연히 초대를 안 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학종을 이야기합니다.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던 결과물이 2010년 초부터 해가지고 있었던 대학종 시대라고 말하는, 학종으로 다 대학 가는 시대였고, 그것 때문에 온갖 반발로 정시가 늘었거든요. 근데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 학종 늘리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게 되겠냐, 지금 여론을 좀 봐야 되고, 정시 늘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아서 정시를 겨우 40%까지 늘려놨는데 다시 학종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학종이 못 늘 것 같거든요. 실제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네, 제가 모든 의견을 모르겠지만 적어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어쨌든 내 점수가 나오니까. 모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이 주류가 됐으니까 정시를 교육부에서 의견을 받아서 늘린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의 그런 의견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입 전문가 포럼도 결국에는 수능을 없애고 싶고 학종을 늘리고 싶은 그런 밑밥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2024년 2월이 돼서 발표를 딱 하고 나야 뭐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거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떡밥을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도 돼?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도 작년에 계속 뉴스 보면서 뉴스 읽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짧게 유튜브로 이야기를 할까? 이거 너무 자주 썰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자주 막 떡밥을 뿌리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나도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하면서 좀 알려드려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가 발표만 했다면 다시 없었던 일이래요. 자꾸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발표 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정제되지 않은 뉴스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튜브 워낙 요즘 엉망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 바뀌니까 이거 하셔야 된다, 이거 바뀌니까 이거 하셔야 된다라고, 장사치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사치들이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는 짓들이 너무 많아서 참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아니고, 너무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기다리시라. 2024년에 발표가 나야 뭘 할 수 있다. 그리고 발표가 난다 해도 3년 이상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라. 교육과정 바뀌는 것도 일단 기다리시라. 교육과정 아까 단원 봤지만 크게 바뀌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시라. 지금 하던 대로 선행해도 행렬 하나 정도 잠깐 더 추가되는 거 빼고 큰 거 없으니까 일단 기다리시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셔도 된다.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믿고 진행하셔도 된다. 바뀌긴 하겠죠. 교과목 이름도 바뀌었고 수능도 바뀔 거고, 바뀌기는 다 바뀌었으니까 바뀌긴 하겠죠. 근데 막 혁명적으로 다 엎어버리면서 뭐 프랑스처럼 스위스처럼 막 서술형으로 시험 보고 이렇게 못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던 대로 기다리시라. 그 다음에 아무리 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있죠. 변하지 않는 거는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에 적합한 뛰어난 학생을 뽑고 싶다. 그 다음에 어떻게든 그 뛰어난 학생을 내가 잘 구별해서 우리 학교에 뽑겠다. 즉 바뀌지 않는 거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언제나 대학을 잘 갈 것이다. 이게 뭐 어느 교육과정에 따라서 누구는 갑자기 공부를 못하는데 대학을 잘 가고 이런 거 없을 거다. 그냥 공부 잘하면 대학 잘 갈 거니까 이런저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라.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 거, 뭘 준비해야 되냐. 뭐 최종 요약이 될 텐데 이런저런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정말 기본에 충실해서 실력을 잘 쌓아 올리셔라. 사실 너무 뻔한 대답이어서 되게 어찌 보면 실망하셨을 수도 있고 뭐 엄청난 걸 기대하고 오셨다면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공부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냥 충실히 열심히 기본기에 따라서 열심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실력이 쌓아지는 거고,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넌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잘했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밖에 생각 안 했거든요. 다 때려치고 그냥 공부만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걸 몰라서 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뭐 공부가 그렇습니다. 네. 뭐 열심히 해야죠. 네, 지름길이 있으면 제가 그 지름길로 애들을 끌고 가서 제가 뭐 유명한 일타 강사가 됐겠죠. 그런 걸로 장사치, 상술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셔라.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쭉 이제 준비를 하고 설명회를 준비를 했더니 네, 원장님한테 혼날 뻔했어요. 어떻게 학원 설명인데 학원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냐. 그래서 네, 혼날 뻔해서 이제 학원 이야기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거 말고 이제 다음 설명회 안내부터 진단평가 및 상담청에서 홍인철 원장님께서 네, 발표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저는 되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만 진행을 한 것 같아서 하시던 거 열심히 하시고 선행 뭐 크게 안 바뀌고 수능 뭐 크게 안 바뀔 거니까 네, 공부 열심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홍인철 원장님 이제 왜 안 오시죠? 왜 안 오시지? 오시겠죠? 오셨네요. 네. 홍인철 원장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옆에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안 계셔서 깜짝 놀랐죠. 네. 생각보다 여기 있잖아요. 뛰어났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뭐 그 광고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네. 빨리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관 홍인철 원장입니다. 김창엽 선생님이 1시간 정도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기 창고에서 좀 놀고 있다가 지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빨리 나왔어요. 죄송해요. 네. 저기 이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려고 이제 섰고요. 이게 이런 계속 나오는 게 이제 확정이 안 되면서 계속 정책이 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어려운데,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직 결정된 게 없어가지고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데, 워낙 궁금해 하셔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대학 입시나 교육이나 수학 공부하는 게 사실 정말 웃기게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가서 대치동에서 수학 배울 때 배웠던 책이나 지금 책이나 그걸 잘하게 됐을 때 애들 방법론이 생각외로 크게 많이 안 변했거든요. 학교나 아니면 그 문제 내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난이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 단원이 바뀌었듯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안 바뀌어서 이제 본질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랑 무슨 설명회 할 때도 얘기를 할 건데 아셔야 될 게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중등이 시험을 되게 쉽게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중2 학부모님들 많으신데 이번에 그 중2 순회중만 조금 시험 약간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내정중도 쉬웠어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분당 그 중학교들 시험 중에서 순회중2 시험만 시간이 좀 빡빡하고 약간 어려워 보이고 나머지는 사실 다 쉬웠거든요. 근데 그럼 애들이 점수가 옛날보다 높냐? 그렇지 않아요. 더 웃긴 거는 사실 중2의 그 순회중 어렵다는 시험도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로 아이들이, 솔직히 요새 이제 강사들도 얘기를 하는 건데, 솔직히 좀 나약해졌어요. 어머님들 성향도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저한테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서라도 공부를 시키라고 하셨던 어머님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여자애인데 고2인데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서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해가지고 저한테 매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이런 시절에 저 이제 10년 전에 여기 했을 때는 제가 칼춤을 추고 매를 들고 소리 지르고 처음에 저희 수업하면 처음에 숙제 검사하잖아요. 예전에는 저 이렇게 숙제 검사 쭈루룩 하면서 문제 안 푼 것마다 다 때렸거든요. 때리면 고맙다고 막 음료수도 갖다 주겠어요. 지금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이게 잡혀가겠죠, 그죠? 지금은 숙제 안 했으면 저도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있었니? 힘들어? 이게 이제 어머님들 그래요. 어머님들도 저 분당 처음 들어와서 일요일 수업을 올해 학기 처음 뺐어요. 월화수목금토일로 왜 바꿨냐면 제가 일요일 수업을 항상 밤까지 새벽까지 했었거든요. 이제 안 보내요. 주말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애가 힘들었는데 약간 아프면 안 오잖아요. 제가 이거를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나약할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중등이네 공부량이 작아서 시험이 조금만 쉬워도 못 봐요. 게다가 그 시간 관리해서 테스트나 연습을 잘 안 해가지고 애들이 조금만 어렵게 나오거나 시간이 빡빡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고등도 쉽게 나오고 대학 입시도 쉬우면 좋잖아요. 근데 고등 시험이 안 쉬워요. 지금 고등 시험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정시가 강화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중등 학부모님들이 지금 입시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셨는데, 본질은 중요한 거는 그게 고교 학점제가 되든 절대평가가 되든 문제 어렵게 내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쉽지 않아요. 그 고등학부모님들 뭐 선배님이나 아니면 그 고등 키우시는 분 아니면 수능 치러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영어 절대평가 됐잖아요. 초창기에서 영어 학원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영어 시험 1등급 잘하는 애들도 쉽지 않아요. 영어는 저희 밑에 세대가 저희보다 훨씬 잘하는 건 아시죠? 그 3년이 지나면 한 개 학년 정도 수준이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지문 고3 거 보면 뭐 영어 잘하시면 저는 이제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점점 어려워서 그 절대평가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영어를 많이 해야 되듯이 수학이 학점제가 되든 뭘 하든 결국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쉬워져도 의미가 없는 게 고등 더 어려워졌고 더 중요한 건 수능은 훨씬 어려워요. 이 간격이 되게 너무 커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커요. 제가 밤에 그 고3 특강을 따로 하는데 얘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학교 시험도 분당이 그렇게 고교 기출이 어렵게 내는 판국에 이걸 어떻게 푸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상위권 가려는 애들한테도 이건 버려야 된다. 그래서 킬러 문제 두 문제는 제가 앞에서 해설은 하는데도 애들도 별로 의욕이 없어요. 이번 연도에는. 그걸 푸는 건 언제? 재수할 때. 보통 재수 때 풀어요. 그 기사 보면 1등급 아시죠? 이과 1등급 대부분이 재수생이에요. 의대도 대부분 재수생. 그 이유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이런 입시가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내일 모레 말씀드릴 거긴 한데 제일 요새 등한시하는 게 학습량이 작고요. 복습을 안 해요. 제가 내일 모레 진짜 강조할 게 복습인데 그 고승덕 변호사가 10번씩 복습했다는 거 전 그걸 믿거든요. 저도 어릴 때 복습을 되게 많이 했고 진짜 그 애들이 너무 지겨워서 그렇지 그냥 쌤만 한 10번씩 제대로 풀어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쌤 10번 제대로 푸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초등반 수업을 해보니까 쌤도 되게 힘들어해서 그걸 또 많이 반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썼고 지금 이제 중2, 중3인데 중2면 지금부터 해서 중2, 중3을 학교 내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공부해서 시험 보는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시험 보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고등수학 진도를 나가서 고등수학이 그 어려운 중등 간의 간격이 있는 걸 극복해서 그 시험 준비를 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첫 시험을 이제 중2 본 거고 중3도 본 거면 지금부터 1, 2년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등 시험을 보는 거에 적응하면서 시험 적응력과 고등수학 준비.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설명의 광고를 하기 위해 여기 섰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회마다 말씀드리면 신청을 꽤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전화 상담도 가능해요. 오시기 힘들면. 그리고 아니면은 그 오셔서 한 30분에서 1시간 얘기를 드리는데 이 진단평가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번에 이제 지금 또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거를 개편을 또 교과서를 또 바꿔요. 그럼 저희는 또 바꾸겠지만 제가 이번 교과과정 새로 만들 때 저희가 6개월 동안 만든 진단평가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데 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일찍 나갔으니까 말씀드리면 진단평가 신청을 학원으로 나가시다가 하시면 아이가 시험 보는 거 시간 따로 잡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부모님이 저랑 상담하는 시간을 잡던 아니면 전화 상담을 시간을 잡으면 제가 전화 드리던가 아니면 아이랑 같이 오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면 지금 있는 이번에 시험 본 거나 앞으로 중등 어떻게 공부하고 고등은 뭘 해야 되고 뭐 어느 학교가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서부터 뭐 사실 전과목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아이가 왜 물리를 이해를 못하는지 이런 것도 뭐 제 나름대로는 얘기를 드리니까 신청을 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미리 드릴 말씀은 도형 시험 보기 하지 마시고요. 항상 대수 시험을 보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 나갔다 그러면 중1 1-1을 보시던 2-1을 보시던 3-1을 보시던 고등도 고등수학 상을 보통 보는 걸 추천드려요. 도형은 뭐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찍어서 맞으면 제가 얘가 알아서 맞았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대수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아이더라도 거기다가 서술을 하지 말라 그래도 끄적여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끄적여서 계산을 한 글씨만 봐도 사실 제가 좀 약간 느낌이 오거든요. 속이. 저는 이렇게 글씨를 서술형을 써놓은 걸 보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말 잘 듣고 되게 착실한 학생이네요. 근데
너무 차분하게 똑똑하게 쓰는데 보통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보통 맞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글씨가 안 보이고 하긴 한데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계산 실수를 좀 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어머님이 보통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드리면서 하니까 대수 시험을 꼭 보기를 말씀드려요. 그 시험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3까지 과정 다 마련되어 있고요. 어떤 분은 옛날에 와서 고등수학 상하 수원 수투를 다 보고 저랑 상담을 2시간 하신 분도 있어요. 제 생각에 애가 그렇게 따라주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뭘 사준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지 이틀에 나눠서 시험을 보고, 저는 말렸거든요. 하나만 보시고 얘기해도 다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머님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딴 학원에서 배웠던 모든 게 다 궁금해서 쭉 보고 이제 하나씩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담도 가능합니다. 제가 안 되면 밤에 10시에라도 전화 드리고 아침에라도 오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면 좋고요. 알아두실 일은 감히 말씀드리면 고등수학 상시험을 중학생이 와서 70점이 넘잖아요. 지금 중학생으로. 그런데 그 아이가 중간에 사춘기가 와서 공부를 안 하고 집을 나가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는 한 본인이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보통 낙중대에서도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요. 뒷부분 문제는. 그러니까 70점 이상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65점, 70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덕이나 대신에 1등급 나온 애들이 이거 들어올 때 중2, 중3 때 55점 이렇게 받은 애들. 그러니까 실력 정석 한 2-3번 보고 나 수학 좀 한다는 애들이 보통 55에서 6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한 45, 50 나오면 좀 까먹었나? 새로 복습이 필요하나? 이 정도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봤는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30점 이하면 그건 다시 하셔야 돼요. 그건 어머님도 아실 텐데, 또 이게 왜냐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또 아주 쉬운 문제가 있어요. 그 쉬운 문제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진단지가 이렇게 나와요. 시험을 보고 나면 평가 분석에 전체 평평이 있고 각 문항별로 난이도별로 다 나온 분석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등상에 있으면 이제 그 단원별로 아이가 어디가 약한지 단원별로 상중하 실력을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서, 요거는 나가다가 신청해 주셔도 되고 가셔서 전화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드리면, 지금 중2니까 아무튼 전반적인 모든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여기서 10몇 년 동안 중등고등 시험을 계속 보게 하고 있고 지금도 현역으로 지금 수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광고 이제 몇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긴데, 여기 초등학 부모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일은 이제 그 초등수학 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초등수학이, 이 초등수학으로 밑으로 내린 이유는 그거였어요. 제발 좀 중등 오기 전에 초등수학이든 연산이라도 잘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여기 자리에 있으면 1-1은 문자식이랑 1차 방정식이 어렵습니다. 그 식 쓰는 걸 저희가 노트에서 쓰고 거기가 어머님들이 인내를 가지시고 되게 어려우니까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등이 단순히 강의식에서 쭉 나는 거랑 달리 단원이 1차 방정식이랑 1차 방정식 활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복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해서 애들을 받아서 공부를 시켰는데, 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돼 있을 거라 생각한 정수와 일수, 덧셈, 뺄셈 이항이 요새 애들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분당에 여기 처음 들어온 게 한 10몇 년 전인데 그때는 어쨌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잘했거든요. 요새는 또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때 애들이 좀 학습력이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나 엄마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 저 친구 딸도 그러죠. 친구 딸이 6학년인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 쉬니까 일요일 밤에 신나게 놀다가 일요일 밤 정도 얘기해요. 내일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가요. 그게 저희 친구도 그렇거든요. 지가 안 가겠다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사실 요즘 트렌드인지는 몰라도 인내가 되게 부족해요. 이 계산을 연산을 계속 꾸준히 해서 틀리고 다시 하는 게, 옛날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쳐 맞으면서도 했던 세대인데 이제 그걸 강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편한 길로 가니까 이게 편한 길로 간 채로 잘 되면 좋겠는데 그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초등 수업을 그 연산 수업부터 개설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회를 내일 드릴 거고, 내일 모레는 사실 저렇게 분홍색으로 발랄한 거를 잘못 만들긴 했는데 저 때는 그 얘기 많이 드릴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인내심이 없고 나약한데, 근데 고등수학이나 아까 간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랑 복습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재미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머님들이 들어서도 안 되고 애들이 알아야 되는 얘기인데, 사실 되게 엄청난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복습하고 힘들지만 시험 보고 이 얘기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회를 하나 이제 할 거고요. 사실 이제 이 얘기 드리려고 섰어요. 오늘 중2학 부모님 되면. 제가 원래는 이 설명회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자리에 쓴 이유가, 이번에 제가 중등시험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시험이 쉬운데도 애들이 못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2, 중3 지금 어떻게 보내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고교 학점제 중요한데 고교 학점제도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부정적인지는 몰라도 어차피 학교 선생님 수급이 왕창 되지 않는 한 지금 있는 교과목에서 별로 바뀌기 힘들어요. 한두 개 개설을 해도. 결국은 그러면 그게 내신에서 결판을 내든 학교 대입에서 결판을 내든 어쨌든 변별을 내잖아요. 변별을 내는데 사실은 그냥 국영수가 통칭해서 제일 힘들어요. 근데 국어나 영어는 그런 건 있어요. 수능은 국어, 영어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도 내신은 결국은 어렵게 낸다는 게 거의 그 양을 늘리고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를 어렵게 한다는 거는 난이도도 높아지지만 사실은 그 외부 지문을 늘리고 그 암기를 늘리면 확 애들이 부담이 확 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국어적인 거를 이제 배우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거랑 달리 수학은 이게 간극이 큰 게 어려운 게 극복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트 라인에는 고등 수학 가기 전까지는 해줘야 가서 어쨌든 분당해서 나는 수학이랑 잘 안 맞아도 조금 쉬운 학교에 가더라도 요새 쉬운 학교도 문제가 쉽지 않아요,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달라요. 제가 요새 제일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냥 단순히 센과 A급을 푼다고 해서 이게 시험 점수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저희 애는 센도 힘들어요. 그럼 이제 전 따로 이제 저랑 따로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간극 그래서 이 아이가 중등 시험을 볼 때 얼마나 뭘 하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서 결국은 그 자체를 점수를 내는 거. 그래서 그 연습을 중2, 중3 때 함으로써 동시에 이제 고등수학 진도를 나갈 때 복습을 좀 많이 해야죠. 결국은 이제 실력 전수학이든 센이든 복습이 중요한데 그거를 해서 고등수학을 할 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 25일 날 제가 이건 좀 기간이 길어요. 그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생각이니까 혹시 설명에 관심 있으시면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네, 오늘은 뭐 긴 시간 여기까지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